자, 6단계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트럼프 2.0 주요 산업별 사업 환경 전망. 뭐 좋은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나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게 좋은 것도 있다가 이전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됨으로써 이제 비우호적인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중에 하나죠. 당연히 관세적인 면에서 이제 수입을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공황 때 있었던 사태를 생각해 보게 되면 과연 이게 맞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워낙 그 미국 중심의 어떤 경제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강자를 보는 것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있냐면 트럼프가 이제 이미 한 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재선까지 가능하잖아요. 삼선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통령이 됩니다. 부통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재선에 제한이 없으니까. 그날 대통령이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자기가 떠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그런 걸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생각하는 거면 정말 대단하죠. 현재 지금 사업 환경에 대해서 지금 가르친 거 굉장히 매우 부호적인 2차 전지와 기계 방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어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미국을 이제 뭐 미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걸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을 주려고 하고 기계 그리고 방산도 큰 문제죠. 방사는요, 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방위산업 같은 것들은 기업 간의 거래보다는 국가 간 거래, 워낙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방산이나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뭐가 있냐면, 교육제도가 있어요. 이 교육제도가 뭐냐면, 이 물건을 샀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거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이나 이걸 전달을 하게 되면 샀어요. 사게 되면 기술도 어느 정도 전수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겁니다. 일종의 서비스 개념이죠. 근데 이 서비스를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요구하지 말아달라라는 거예요. 이건 좀 그랬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탕수육을 시키면 군만두가 서비스로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군만두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에 대한 독점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굉장히 좀 씁쓸하죠. 그래서 이제 비호적인 것에 대해서 여기서 좀 바뀌었던 게 기계하고 방산은 좀 풀려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협의를 봤는데 반도체나 철강 자동차는 여전히 남아있는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약속하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풀어준 것 중에 하나고요. 철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협의 중입니다. 결국 어떻게 보자면 지금까지 한국이 이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미국이 해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줄이겠다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관세 부과 상황입니다. 중국 제품 10% 했었는데 10%를 추가하겠다. 이게 바로 20으로 늘어나고요. 여기다 철강 알루미늄 25% 붙이겠다. 그러다가 전 세계 대상 상한 관세에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어디까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나프타 협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유스럽게 왔던 거에서 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협박이 아니라요. 진짜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런 쪽으로 딜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겠다라는 걸로 하게 되고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미국 내 물가 상승이나 이건 너무나 명확하죠. 세금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물건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내수 진작을 기대하는 모양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지 않은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프리 무어가 발견한 캐즘 이론입니다. 이 캐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균열이라는 거 지질학에서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제품을 딱 했을 때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딱딱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실제 그렇게 맞물리지 않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간의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 같은 경우 또 초기 캐즘이 존재해요. 이노베이터 같은 경우는 뭔가 이걸 창조적으로 해보는 사람이 있죠. 얼리 어댑터 실험적으로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약간 그 시원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되기는 캐즘 발생해요. 전기다수 수용자가 돼서 이걸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이전에 평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안 좋죠. 그럼 여기서 평이 좋았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렇다고 또 바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게 가격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막상 쓰기 어렵다나 이런 게 존재하죠. 주류 시장이 이제 메인스트림에 들어와야 되고 후기에 대해서 지각 소유자가 됩니다. 바로 이 캐즘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용된 데 대해서 이런 굴곡이 존재하고 이것을 넘지 못하게 되면 바로 사장되는 게 이런 캐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니까 기억하고 가시고요. 예, 홈플러스입니다. 대구 1호점부터 MBK 인수, 기업 회생까지 바로 이 홈플러스가 지금 사라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유통사로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롯데마트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홈플러스가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매출이 좋았던데도 지금 오히려 그걸 더 적극적으로 팔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그 상권이나 지역,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치가 높을 때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있는 게 이제 홈플러스 부천점이 있는데 굉장히 크고 잘 되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매물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내부에 이제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빠지니까 업주나 이런 데서 물건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애매하게 됐고 결국 이러다 보니 환불이나 기타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게 되면 그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최초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삼성 테스코를 만들어서 홈웨버, 까르푸 코리아 인수를 하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홈프랜스를 인수하면서 사이즈가 커졌는데 실제로 여기서 운영을 너무 방만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하향 조정하게 되고 결국 기업 회상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쿠팡이 등장,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제 어떤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스토어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가서 구매하는 거를 배달 통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크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반 이제 전통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하루를 이제 근무를 못하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홈플러스 여러분에게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회생에 대한 영향이 나와 있죠. 회생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되다가 A3- 이제는 뭐 D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지금 한 달 간격에 2번이 떨어졌다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홈플러스 사용권 안 되고요. 대금 정산 지원 주정하다 보니까 이거 다 갚을 수 있다라고 이제 CEO가 와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LG는 동선 상품품,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홈플러스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밟고 있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투자처를 확정 짓지 않고 먼저 결성하는 펀드. 이게 말이 되나라고 싶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프로젝트 펀드라고 부르고요. 결정하지 않게 블라인드 펀드에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나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처나 투자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블라인드 펀드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이 어떤 상황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깜깜이 펀드죠. 근데 그만큼 또 이제 돌려주는 게 많다 보니까 리스크는 존재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윤 배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있습니다만 어차피 프로젝트 펀드는 딱 정해놓고 투자처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 블라인드는 그렇지 않다.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크라이나 영토 통치 세력 변화인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러시아 빠른 진격 들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실제 회복을 시작합니다. 다시 또 러시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미국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손을 떼버리게 됩니다. 나름 이제 뭐 전쟁에 대해서 이제 왜 손을 뗐냐라는데 뭐 전쟁을 뭐 촉발시켜 그게 아니라 전쟁을 멈추겠다는데 자기가 이제 러시아의 푸틴과 관계가 있으니까 처리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푸틴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다 보니 바로 러시아 이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준다며. 근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얘기가 이런 거였죠. 너네 우크라이나의 광산 채굴권에 이거 달라져. 이거 언제 한 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었을 때 그때 광산 채굴이나 기타는 갖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너네 막아줄 테니까 이거 달라라고 해서 이권 달라져.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공짜로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서 이걸 요청하게 되고 이 아프리카나 이런 내전인 데서 찾아가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평화에 대해서 뭐 세계 평화 미국이 중심이 아니잖아 라고 주장하면서 미국도 당연히 돈 되는 게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투자하는 게 이 트럼프 방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자국 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을 거. 이득이 많으니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이렇게 좀 더 확전되고 멈추지 않는 것은 지금의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지원 공백이 있게 되니까 러시아는 이때다 싶어서 막 쳐들어가게 되는 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영토에 대해서 이전까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다시 초반으로 더 상실된 상황이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전쟁 휴전을 하기 위해서. 안 그러다간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위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끝까지 이런 강물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결국 휴전 협상에 대해서 제대로 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매장 강물 지금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흑연,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이런 히토류까지 이런 것들에서 미국한테 권한을 달라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다시피 700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더하게 되면 이 재건 비용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 기존에 있는 것들을 건네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걸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이권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he's very angry and pissed off 푸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푸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압박 줘서 너 지원 계속 받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안 건 너 위험할 걸 하면서 일종의 중간에서 어떤 그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국인데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미울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는 계속 이제 화난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우크라이나 항복하고 속국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러시아 밑으로 들어오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푸틴의 입장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답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히메이스 인포 세컨드리 테레스 그러니까 이 러시아는 오일에 대해서 그 뭐냐고 했냐면 또 이제 이 푸틴을 화나게 했어요. 트럼프가. 너 자꾸 내 말 안 듣게 되면은 너 그 러시아에서 판매하는 석유에 대해서 관세 매길 거야 라고 하니까 푸틴은 화가 나죠. 예. 이 러시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국가가 아니라 자원 국가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팔고 사게 되는데 관세 매기다니까 오히려 이게 화를 더 돋구게 된 사건입니다. 자, 의저 갈등 1년 주요 일지 나와 있습니다만 뭐 1년인가요? 더 오래 진행됐었죠. 그래서 2024년부터 지금 돼서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각 이제 메이저라는 이름 붙이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5개 의대가 있잖아요. 서울, 가톨릭, 연세, 그 다음에 뭐 울산, 그 다음에 성균관, 그 다음에 고려, 성균관까지죠. 이렇게 의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연단명 빼고 다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지방대에서도 이제 돌아오는 거 하니까 거의 뭐 97%까지 이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입학을 한 거죠. 입학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한 거죠. 학업 등록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백기를 든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기가 잘리고 제적될 수 있는 위기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묘하게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는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뭐 지금 뭐 가 있는 상황에서 결정 권한이 이제 윤석열이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 수습 안 하다 보니까 학생이 잘리게 됐으니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허락하게 된 건 이제 의사를 더 많이 뽑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약속은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확약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 위험무야하게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보다시피 이제 레지던트나 인턴 모집 같은 거 지금 마감이 다 된 상황이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만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죠. 둘 다 싫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공의가 없는 병원 자체가 굉장히 늘어갔기 때문에 의대 정원 자체에 대해서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그러니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또 해결이 당연히 안 될 거고 하다 보니 결국 이제 치킨 게임, 치킨런이라고 하죠. 서로 이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누가 먼저 멈추나라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학번이 한 번 쉬었는데 만약 이번 한 번 더 쉬고 3개 학번이 몰렸잖아요. 교육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실제로 이제 등록이 됐을지라도 교육이 힘들기 때문에 또 1년이 더 늦어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죠. 또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 고등학생들, 학부모들은 이 의대를 보내고자 이제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참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정할 땐 타임라인 보게 되면 2000명 증언 발표해서 이렇게 됐었다가
이제 보건의료 재난이죠. 각 응급실에 자리 없거나 등 심각 단계 발견하게 됨으로써 의사협회에서 이제 난리가 나기도 충돌되기도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하면서 전체적인 휴진이 쭉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너희들 대통령실하고 의사단체가 공개 토론을 했었는데 가결되면서 탄핵 가결되면서 제대로 결정이 안 나게 되고요. 미복귀 전국인 처단 포고령이 발동돼요. 이거 완전히 긁어놓은 것 중에 하나죠. 합의 볼까 이렇게 될까 하다가 갑자기 포고령에 의사를 잡아놓겠다 이런 거 나오게 되니까 또 난리가 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잡혀간 마당에 자기들이 또 고집을 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서 공청회를 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결정될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의정 갈등이 가져왔던 사태나 이런 것들에서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보위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공보위라는 것이 공중보건의사를 뜻하게 됩니다. 이 공중보건의사 같은 경우는 병역제도 같은 거예요. 이제 군대 대신에 여기 가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죠. 보다시피 복무기간 자체가 군의기간 같은 경우는 38개월, 공보위 같은 경우는 37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데 보다시피 기본급이 이렇게 존재합니다만 1년 6개월, 현역병사는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죠. 근데 이게요. 이 현역병사가 사실은 이제 공보위 군의관이 받는 거에서 현격이 낮았는데 많이 쫓아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쫓아간 것 중에 하나고 근무시간 보세요. 1년 6개월이잖아요. 18개월.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의 그 의대 다니는 친구들이요. 이 군의관 공보위 지원 안 합니다. 그냥 군대 갑니다.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예, 그냥 군대 가서 군대 1년 6개월하고 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관 공보위 축자가 이렇게 됐었고 2023년 이렇게 됐는데 이때 쭉 떨어지게 돼요. 이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원 복무 마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군인하고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업체들이 존재합니다만 지금 보다시피 이제 수정 전망인데 수정 전망 중에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떨어졌습니다. UBS 뭐 1.9 봤다라고 하지만은 저것도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나름 이 노무라가 특징이 있어요. 노무라 증권이 되게 보수적인 데인데 1.7 봐줬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데서 한국을 마구 다운그레이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로 추정해 올해 현재 전망인데 한국에서 보기에 이것도 보수적이고 한 1.5 더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또 언제 한 거냐면 2025년 1월 발표, 2월 발표 전망에 대해서 한 건데 보다시피 2월 달이거든요. 지금 3, 4월 달 수치가 더 안 좋아져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더 다운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내수 성장에 의해서 금리를 지금 다운시켜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미 기준금리가 지금 보다시피 나왔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4.5% 동결했는데 한국은 보다시피 지금 계속 다운그레이딩에서 2.75% 여기까지 있습니다만 이거 더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환율 부담 때문에 문제인데 다운그레이딩 하면 한국 돈이 더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환율이 더 고환율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 하강 속도에서 이게 돈을 풀어서 이제 빨리 경제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얘기이기 때문에 되게 딜레마적인 상황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단어는 이게 펀더멘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근본, 구조, 토대 같은 거잖아요. 이 토대라고 하게 되는데 기초 경제 여건입니다. 기초 경제가 어떻게 탄탄하냐랄 때 펀더멘털이 얼마나 탄탄하냐 이런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시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전부 펀더멘털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여건에 대해서 하기보다는 이 단어 그냥 기초 여건 그냥 쓰자라는 거죠.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고 펀더멘탈은 그래서 한 국가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 대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을까라는 것이 이런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본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아직까지 쓰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기초 요건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빨간색 나와 있고 여기 시진핑 네, 보입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중국 이민 정치 양회죠.
그렇죠? 정치 양해. 그래서 이제 협의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양해에 대해서 지금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해서 양해가 이렇게 열리게 됐고 중국의 어떤 1년 동안의 기조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거 맡으면서 계속 매선 이번 때마다 3, 4월 때마다 지금 이 양해에 대해서 지금 있는 것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이 중국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서 나온 것들이 중국의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계획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이게 내려놓고 있는 게 중국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인데 5% 안팎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 정도인데 지금 보다시피 7, 8 이렇게 나가다가 최근에 좀 다운돼서 바로 3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졌던 것 중에 하나고 소비자 물가 자체가 지금 여기서인데 2%까지 올려서 지금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중국 양해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역 전쟁이 굉장히 가열화되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나타나서 관세 올리고 있는 마당에 5%보다 좀 높이고 싶거든요. 목표를. 당연히 높이고 싶겠죠. 목표는 좀 크게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CPI 같은 경우도 이제 3%에서 2%로 낮춰 잡았다. 이 목표를 낮춰 잡은 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유지나 이런 것들은 항상 중국은 큰 소리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게 하려는 게 지금 되게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었고요. 재정 적자는 지금 현재 4%인데 3%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른 어떤 이 경제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바로 AI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제 자체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대미 전략이 돼서 좀 버틸 수 있게 자기네들이 기능성이 있고 드론이라든지 뭐 우주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중국이 많이 앞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죠. 대중무역 수지 주치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대중무역 수지가 쫙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2024년 마이너스 18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사갔던 우리나라 물건을 사갔는데 이게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고 대미 무역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만큼 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중국이 이제 여전히 이제 문을 닫을 거다라는 얘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양이나 이렇게 됐을 때 계속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NXT 시장과 KRX 시장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넥스트레이드가 첫 개장이 됐는데 대체 거래소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스닥에서 진행되는 거,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정규 시장이 존재해요. 정규 시장이 존재하고 지금 KRX 증권 시장이 존재하는데 이게 넥스트레이드고요. 여기 지금 KRX 증권 시장이죠. 정규 시장이죠. 주식 채권 이제 모든 상장 증권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게 되고 이걸 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넥스트레이드는 보다시피 8시부터 20시까지 이뤄지게 이런 것 중에 하나고 물론 종목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다. 800종목 제외해서 이렇게 되는데 시장가, 중앙가, 스톱 지정가를 통해서 이제 결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자기주식 취득 처분이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나타났을 때 자기주식 취득 처분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선 주식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 하시면 되고 똑같이 이제 스톱 걸렸을 때 여기서 매매 거래 정지가 똑같이 있는 거다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국거래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얼마 전에죠.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이제 기입 오류가 있게 되면서 스톱이 된 게 있어요. 주가가 변해서 그렇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제 물려오는 주문들을 소화를 못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불안해갖고 주식을 던집니다. 문제가 생긴 거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 아직까지 한거래소에서 하게 되는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엑스트레이드가 이런 것을 분산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개 증권사가 우선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는데 32개사까지 좀 더 이제 참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분 몇 통이 발생했죠. 18일 날이죠.
그래서 거래 상위 종목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쪽에서 거래 못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 지금 빨리 이런 상황에서 빨리 구매해야 될 게 이런 거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나타났고, 이런 넥스트레이드가 쉽게 보기 대체 거래소이기 때문에 기존에서 못 해주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거래 출범 이후 변화입니다. 예전에서는 이제 8시, 9시 20분 체결 표준하고 요때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프리마켓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는 거고 10분간 체결가 보충한 다음에 바로 정규시장이 종가에 따라 애프터마켓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시간의 단일가라는 건 이때는 이제 변경이 안 되는데 이때 후엔 변화가 되겠죠. 공시시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렇게 공시시간제하고는 나머지가 다 변했으니까 대체거래소 효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금개혁이에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이제 현행이 있었는데 개정된 거 위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맞겠죠?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율에 대해서 13%, 0.5% 인상하고 소득대출 43%입니다. 그래서 소득대출 43%까지 보장해 주겠다. 근데 3% 증가인데 보험료율은 4% 올랐으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이 4세대에서 또 5세대가 개발돼서 나온대요. 실손보험은 바로 뭐 여러분 아시피 대부분 가입돼 있을 겁니다만, 거기서 여러분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거기서 비용을 받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돼? 실손보험 조금 다른 게 되도록 적게 내는데 보장도 줄게.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보험사들이 이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줄이려고 하는 게 새로운 개발이지, 이게 국민들에게 더 돌려주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더 돌려주는 시스템은 절대 가지 않아요. 새로운 게 개발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옮겨가지 않다 보니까 강제로 이것을 전환시키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국가가. 말이 안 되죠. 처음에 가입해서 계약된 내용인데 이걸 국가가 강제로 바꾼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옳지 않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못해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또 소비자한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료 쇼핑이라고 하죠. 비급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받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도 그냥 가서 치료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론 이렇게 올렸지만 혜택을 줘야 되겠죠. 출산 크레딧입니다. 첫째 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 연장해서 이렇게 주겠다라는 거고,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 실제 복무기간 12개월 이내를 주겠다, 지원 대상 확대해 주겠다라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지금 바꿔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려고 하지만 지금의 연금 구조를 바꾸지 않게 되면 지속적으로 인한 연금 자체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대체를 산출식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소득대체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3년간 소득월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가입기간 소득월의 평균임, 생애평균 소득이에요.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나누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많이 번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이제 평균을 내서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소득대체율의 40년 가입 가정식, 가정을 한 다음에 계산해서 이걸 나눠주는 시스템입니다. 공식을 외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다시피 소득대체율 이렇게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여기 보면 국민연금 자동 조절 장치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자동 조정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출생 국가, 저출산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노화되고 이제 연령대 높아지기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다른 나라에서 하는 방식 보게 되면 실제 균형 재정 달성 시 연금 조정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률이 18.5%입니다. 보다시피 스웨덴 같은 나라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러한 보험료, 연금보험이 굉장히 높은 나라에 해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65세에서 61세 앞당겨 갖고 이제 반발 최소화, 그러니까 일찍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도 부양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연금이 조장되게 돼요. 수급자 수나 이게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라 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했는데 대연정 때 이걸 한시 증가했다. 독일 안 하고 있고요. 자, 3년 평균 가입자 감소 평균 수명 증가율 차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물가 상승, 임금 상승 네 가지가 이렇게 됐을 때 하기 때문에 50% 아래면 자동 조정 중단하게 된다. 즉 50%까지 해주면이니까 일본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좀 높은 편에 해당하죠. 기대연명 증가 생애 총 금액이 높여 연금 조정하겠다. 핀란드고요. 지금 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나와 있습니다만 법정 수급 연령 상하하는 방안도 시행하겠다. 기대연명, 기대 수명이 증가에 따라서 여기서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동전용차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하게 가는 상황에서 당연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월 보험료가 좀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되게 되면 연금에 대해서 이제 부담되는 일반 솔직히 연금에 대해서 얼마를 나가냐 제대로 확인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좀 중요하죠. 지켜봐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안성고속도로 건설 붕괴 사고가 지금 있었는데 그거 위에서 이제 하는 게 그대로 와. 그리고 무너져 갖고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워낙 다른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건설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들이 여기서 이제 사망하게 됐었죠. 그래서 근로자 10명이 여기서 이제 중경상을 입게 되고 사상자까지 나오게 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추락 사고에 대해서 예방 추진 방안 계속 나옵니다만 이게 제대로 돼야죠. 사망사고 단기적 몇 퍼센트 감소가 아니 제로로 가야 돼요. 맞죠? 매년 10% 이상 감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로까지 가야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러한 빈발 작업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제도 자체가 변화해야 된다. 안전관리 계획이나 안전성 검토나 이런 것들 잘해야 되고 현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스마트 안전장비나 이런 감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혼자서 다니는 거에 팀을 짜서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안전의식 위협 근데 이건 좀 그런 게 안전의식 위협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실제로 어디 참여해서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제 클릭만 해놓으면 이제 진행되면 뭐 통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안전교육이 어떤 거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뭐냐면 다리 밑에 이렇게 있는데 다리를 만들면 그 아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 우리가 다리 밑으로 잠수교나 가서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연결되는 보호 모양의 받침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걷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 걷어 설치를 마친 런칭 가설기가 철수하다가 그래서 보설치나 이렇게 보호하는 게 철수하더니 갑자기 철수하면서 여기 안전장치가 빠져버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명 사망에 6명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쪽이 무너지게 되니 균형점 잃어버리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쪽도 이제 망가지면서 이렇게 됐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 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이쪽에 있는 게 걷어, 런칭, 가설, 공법이라고 하거든요. 안전장치의 대들보 역할 구조물 같은 것들인데 당연히 다지면 이걸 빼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죠. 특별 합동 점검하고 지금 된다고 합니다만 빠른 처리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우리는 이제 입장에 대해서 이제 시사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걷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아래에 있는 안전장치 보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후반부 15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